문재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제난국 극복에 비상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세계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경제 상황을 챙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네, 문 대통령의 발언대로 특단의 대책이 정말 시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 받고 있는데요.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토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또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영무 의원님, 오늘 대통령이 드디어 이제 비상경제 시국을 선언하고 직접 경제회의를 주재하겠다 이랬는데 정말 다급한 상황인 거죠?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렇습니다. 최근에 각국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돈풀기 정도라던가 그리고 오늘 새벽에 있었던 미국 증시의 급락 추세라던가 이러한 흐름을 볼 때 지금은 우리 정부도 그만큼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죠. 왜냐하면 2008년도에는 수요 측 한 군데만 지금 무너졌던 경우인데 지금은 공급 수요가 다 동시에 붕괴가 됐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19를 비교하는 이 과거 사례들이 좀 바뀌어요. 처음에는 뭐 메르스 사스하고 비교하다가 그 다음에는 2008년으로 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로 갔다가 그 다음에 1929년 대공황으로 지금 뭐 옮겨 타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요새 이 많은 그 성원을 받는 게 1970년대 오일 쇼크랑 똑같다는 거죠. 공급이 무너진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계 각국들이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 대통령이 이제 오늘만 그런 게 아니고 계속 유례없는 위기다. 그죠. 상상력을 발휘하라. 어떤 한계를 두지 말고 대책 그렇게 했는데 나오는 경제 정책은 아직 이제 추경안이 국회에서 곧 이제 통과될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아직 비상한 대책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증시에서 반응이 그렇게 나온 거죠. 정책의 유효성이 어떤 건지 그리고 향후 정책 여력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지금 증시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근데 자 우리가 이제 미국이 0%의 금리를 갔을 때는 과거 사례를 보면 그게 5년 8개월 지속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요번에 이 코로나 사태는 시스템적인 위험으로 옮겨 타면서 장기화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전례 없는 거 창의적인가 아니라 길게 보고 이 장기전에 대비하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우리 증시라든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비상경제 주재하신 거는요. 칭찬할 부분은 사실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감이거든요. 그 부분들을 대통령께서 잘 다독거려 주신 부분은 그래도 심리 안정에는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증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로 금리 또 양적 완화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해도 지금 약발이 안 듣고 있다. 그렇다면 이 증시 급락의 원인 진단 또 그에 따른 대책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어제 한국은행 역시도 정례 회의가 아닌데 임시 회의를 열어서까지 우리나라 정책 금리를 0.5%포인트 인하를 했죠. 그리고 그 배경이 되었던 것처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 그리고 유럽의 중앙은행인 ECB도 그에 앞서서 미국은 정책 금리 수준을 제로까지 떨어뜨리고 양적 완화 다시 하겠다고 했고 유럽도 양적 완화 규모를 늘리겠다라고 했고 한마디로 최근에 주요국에서 나오고 있는 이러한 최근 상황에 대한 대응의 핵심은 결국은 중앙은행들의 돈풀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이렇게 중앙은행들이 돈을 많이 풀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그런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것은 앞서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위기라고 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출발은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가격이 급락하거나 또는 연체가 늘어나는 것과 같은 이유였지만 그 전개 과정에서 은행이라던가 펀드들이 부실화되는 그러한 금융위기의 속성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푸는 것이 효과를 어느 정도 나타냈던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의 상황은 사실 위기의 출발이 이러한 게 아니라 질병이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금융기관들이 아니라
장사가 안 되거나 영업이 안 되거나 매출이 끊기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그 위기의 핵심이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단순히 돈 풀기만으로 질병에서 시작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다른 측면은 역시 통화 완화를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글로벌 금리 위기 이전에 비해서 이미 각국 주요국들의 정책 금리 수준이 상당히 낮아져서 더 이상 낮출 만한 금리도 별로 없고 예. 통화 완화를 할 수 있는 여력도 별로 없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 보니까 정부의 돈 풀기 재정 정책일 것 같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유럽 재정 위기를 거치면서 유럽 그리고 미국, 일본 역시도 별로 이렇게 정부 재정 상황이 좋지가 못해서 재정 정책과 관련된 강력한 대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점이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재정 정책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이 돼서 오늘 이제 여야가 간사단 예결위 간사들이 합의를 이제 했어요. 아직 네. 본회의 통과는 남아 있는데 11조 7천억 원의 전체 규모는 유지하는데 일부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지원 규모는 조금 한 1조 원 정도 늘리겠다. 뭐 이런 계획이에요. 네. 근데 대통령이 이번 추경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네. 이러면 그러면 앞으로 2차, 3차 계속 정부가 지금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될 정도로 다급하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필요에 따라서는 그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11조 원이 넘는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 저 개인적으로는 규모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추경은 금리 인하와 달리 추경을 한다고 해서 당장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정부 편성, 국회 동의, 그리고 실제 집행 거기에 수십 일이 걸리기 때문에 같은 규모라고 하더라도 빨리 신속하게 그리고 같은 돈을 쓴다라고 하더라도 적재적소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가에 따라서 그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앞으로 남은 관건은 이런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을 쉽게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경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가 이제 모레 첫 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 특단의 대책을 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뭐 지금 뭐 감세 정책이라든지 또 뭐 규제 풀어야 된다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쭉 본 걸로 봐서는 외국 사례 보면 금리 인하 이거는 네. 상징적인 거죠. 전혀 효과가 없는 걸로 좀 판단이 됐고요. 재정도 어떻게 쓰느냐가 지금 문제입니다. 근데 네. 우리 지금 전 세계의 이 금융시장이나 증시에 유동성이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라는 것은 재정 정책이라도 아주 핀셋으로 정확하게 정밀 타격을 해서 현찰이 그 피해를 입거나 필요한 사람한테 짝 가게 만드는 그러한 특별 대책이 지금 필요하다 이거죠. 금리란 건 모든 사람한테 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재정이 특별한 목적을 갖고 특별한 곳에 쓰일 때 그런 대책이 중요하고요. 거기에 따라서는 뭐 우리가 사실 지금 중요한 게 이 타이밍이거든요. 네. 지금 이 재난소득을 줘도 마스크 없이 돌아다니질 못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돌아다닐 이유도 없고 네. 그렇다면 지금 소비를 중심으로 하는 이 부양책보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거든요. 네. 기업들이 중소 이 상공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현찰이 바로 흐를 수 있는 그러한 대책들이 제일 필요하고요. 뭐 필요하다면은 진짜 부가세라든가 또는 지금 현재 대출을 갖고 있는 부분들, 기존 대출을 뭐 완전히 통제를 한다든가 동결을 한다든가 이런 특단의 대책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재정 지원의 특단의 대책을 뭐 규모만 늘리는 것보다 어떻게 쓰느냐 우선순위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 영세상공인 이런 부분들에 정확하게 자금이 집행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소상공인들이 계속 지금 청원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긴급 구호 생계비 좀 지원해달라. 네. 그다음에 부가세 인하든 세제 감면해달라. 기존 대출 부담 완화해달라. 고용 유지 지원금 좀 늘려달라. 고용유지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특별 그 업종에 대해서는 좀 늘리기로 한 거죠? 그렇죠. 네 개를 더 특별 업종으로 지정을 해서 그러니까 네. 숙박, 공연, 그다음에 관광운송 그리고 네. 여행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 고용으로 해서 네. 고용 유지금 지원을 지금 뭐 휴업을 했을 때 75%까지 주던 거를 90%까지 90%까지.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이런 걸 연체하더라도 6개월간 네. 유예 등등의 좋은 이 방법들이 나오는데요. 이거요 좀 하더라도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네. 지금 보면은
뭐 1월부터 1월 달에는 한 86건이 들어왔는데 지금 1,700건으로 한 20배가 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생계라는 건 하루가 급한 거 아닙니까? 조금 더 속도감 있는 그런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어렵긴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대표 수출 품목이죠. 자동차 업계가 참 비상입니다. 현대기아차가 지난달 중국 판매가 97%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뭐 한 달에 고작 2,000대 팔았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인 겁니까? 앞서 뭐 고모님께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예. 단순히 사람들이 매출이나 외식을 못해서 민간 소비 그리고 내수가 위축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좋은 예가 되겠죠. 공장에서 감염자가 발생을 하면 공장 문을 닫아야 되고 그리고 부품을 조달받던 중국에서 생산 때문이건 아니면 물류 때문이건 부품이 조달되지 않으면 역시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예.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 생산에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경제 활동이나 GDP에 악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대기업들은 버틸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네.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은 자영업자분들이고요. 네. 중소기업 계층일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정책들이 나올 때 숫자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아요. 추경 규모 뭐 11조 원 넘고 어제 정책 금리 0.5%포인트 인하했고 근데 앞서 속도와 그 내용을 강조를 해드린 것처럼 사실 이러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내용이나 실제 집행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중소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을 늘리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들리는 이야기들은 막상 정책자금을 지원받으러 가면 네. 기존에 정책자금 대출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으면 추가 대출이 안 된다. 추가 대출이 또는 된다. 대출을 받으러 갔더니 요구하는 자격 요건이나 또는 증빙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까다롭다. 예. 근데 그 전에 우리는 망하고 버티지 못할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러면- 관련해서 뭐 네. 시청자 문자도 들어와 있는데요. 9937님 문자 보면은 이 소상공인 대출 받으러 갔더니 신용 등급이 낮다. 또 대출이 많아서 수익이 많지 않아서 이래저래 따지면 한 가지도 해당되는 게 없다. 대출 거절당한다. 이런 의견 네,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리는 것처럼 대기업들은 그래도 좀 여력이 있고 이러한 상황에 어느 정도 준비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럴 여력이 없으신 분들이 사실은 저는 더 걱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대기업 연구소에서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쪽에 재정 정책이건 통화 정책이건 보다 더 직접적인 지원이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너무 넓은 계층에 조그만 금액들을 지급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직접적으로 타격이나 피해를 입고 있는 계층에 직접적인 지원이 돌아가도록 비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빠른 속도를 내는 것도 중요하고 통화 정책이건 재정 정책이건 그러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독자 시청자분들께 의견을 주셨지만 실제로 강원 신보의 경우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왜 보증을 해줘야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영세상공인들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신청 접수를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들이 돈을 지금 못 받는 거죠. 정부는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그렇죠. 지금 네. 뭐 15만 건 정도가 지금 있는데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게 2,500건밖에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 그거를 조금 중소기업 벤처부에서는 조금 숨통을 터줬어요. 은행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은행이 이제 보증을 예, 대신해 보증을 해줄 수 있는 업무를 부분들, 대신해 주는 신속하게 가 있는데 지금 뭐 인원을 늘리는 방법 외에는 지금 뭐 이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계속되고 이 뭐 소위 말하는 큰 그림 딱 짜여진 시나리오 안에서 지금 가야 되는데 전례 없는 대책들이 자꾸만 나오다 보니까 그런 허술한 점들을 빨리 보완하는 것이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부가세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부가세 간이과세 대상자를 정부도 지금 연 매출 4,800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 좀 올려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좀 부족하다는 거죠, 업계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그건 세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건데 아예 부가가치세를 10%를 지금 5%로 줄이자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국민들에게도 많이 넓게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일본 예만 보십시오. 소비세율을 보니까 바로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 같지 않습니까? 그런 예에서 봤을 때 지금 소비 진작과 수요 진작이 목표라면 가장 효과적이고 바르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부가세 감세입니다.
조영구 의원은 어떻게 부가세 감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글쎄요, 일시적인 조치라면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보다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뭐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을 드리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뭐 시청자분께서도 뭐 메시지를 보내셔서 예. 막상 돈을 지원받으러 갔더니 신용등급을 따진다. 근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신용등급이 높고 자금이 풍부하신 분들은 그런 자금 지원을 받으러 가실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현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체 규모,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얼마나 빠르게 적절한 분들을 선별해낼 수 있나,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한정된 정부의 재정 지출 역량을 뭐 그것이 11조 원이 충분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 그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효과를 가장 높일 것인가. 네. 이럴 때일수록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자녀 있는 계층도 돕고 이렇게 너무 정책 목표를 넓힐 것이 아니라 정책 목표를 스스로 줄일 필요가 있는데, 뭐 제가 최근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선은 지금 매출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계층, 업종에 대한 직접적인 빠른 지원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령 음식 숙박 서비스업, 예. 여행, 운송 이런 쪽들이 대상이 될 것 같고요. 일종의 재난 기본소득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제한적인 업종의 재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원하자, 현금을 지원하자. 뭐 업종은 분명히 선별이 돼야 선별을 되겠지만 해서, 그것이 네. 기본소득이라고 불릴 것인지는 그건 저는 아니고 사실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인 현금 지원을 하자. 기본소득의 취지는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 업종을 선별해내서 그분들에게 한정된 정책 역량을 몰아주자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두 번째 기준은 똑같은 돈을 쓴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경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자동차 업종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라던가 고용 창출 효과를 따지면 자동차 산업이 반도체보다는 훨씬 더 많은 고용 창출과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를 가지죠. 그래서 똑같은 돈을 쓴다라고 한다면 그런 업종에 쓰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번 기회에 우리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쪽에 쓴다. 이러한 식의 두세 개의 선별된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한정된 정책 역량을 집중할 때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소상공인 대출에 관련 문자가 참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인가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뭐 대출 받으러 가면 가뜩이나 힘든데 일도 못하는 상황에서 대출도 못 받는 상황. 예, 이런 의견도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업들 상황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자동차 상황이 자동차도 비상이지만 여러 가지 지금 기업들 업종들 가운데 지금 가장 타격이 큰 곳 어디라고 보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항상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지금 사람들이 여행을 자제하고 있고 외식을 자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러한 민간 내수 소비와 관련된 쪽, 특히 여행과 관련된 쪽, 운송과 관련된 쪽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고요. 예. 상대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이 절실한 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일 것 같지만 상대적으로 운송업, 뭐 여객업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작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커다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도 많은데 그러한 업종의 상황은 최근에 매우 어렵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원님, 지금 이제 뭐 여행, 운수 이런 쪽이 굉장히 이제 어려울 것 같다는 이제 우리 조 의원 말씀이신데 일시적 휴직자도 급증을 하고 네. 일시적 휴직자만이 어려워지면서 기업이 문을 닫게 되면 네. 해고되고 일자리 잃는 사람들이 급증을 하면서 고용 상황이 아주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금융위기 때도 저 외환위기 때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이미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악순환이 지금 벌써 시작이 됐죠. 그럼 뭐 중소 여행 업체들 예. 벌써 80개가 폐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우리 저가 항공들 지금 9개가 있는데 벌써 자본 잠식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네. LCC는 자본 잠식 들어가면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근데 이게 다 유통 뭐 그다음에 사람이 움직여야지만 이 소위 말하는 매출이 일어나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사실 가장 좋은 경제 대책은 이런 부양책이 아니라 빨리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 게 가장 좋은.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해야 매출이 올라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매출이 늘었으면 좋겠답니다. 네. 그 다음이 임대료고 무슨 저거 뭐죠? 최저임금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뭐니 해도 강력한 방역으로 빠른 시일 내에 종식이 선언이 됐을 때부터 우리는 보복적 소비, 이연 수요가 폭발적으로 올라가서 우리 처음에는 V자 반등한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그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방역에서 성공을 하더라도 이 지금 코로나가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는 더 악화되기 때문에 한국만으로 이렇게 안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네. 재정의 목적이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딱 들어가서 우리가 그 기간 동안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고 그 사이에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은 우리의 구조조정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요번에 참 이 뭐 신기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재택근무가 됐잖아요. 네. 이거 노동계랑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우리의 소위 말하는 이 일하는 구조가 바뀌고요. 그렇게 해서 재택근무로 가니까 소위 말하는 임금 체계도 지금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네. 몇 시까지 나와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재택에서 얼마만큼 성과를 내느냐. 그래서 이 지금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뀌는 변곡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일하는 방식이 바뀐다 그러면 뭐 급여 체계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요해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거네요. 구조조정 같은 게.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필요해서 그것이 네. 시도도 못 했거든요. 네. 그 시도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됐고 또 특히 변곡점에 온 게 요번에 코로나19에서 가장 열일하는 게 AI입니다. AI로 진원지 잡죠, 환자 잡죠. 그다음에 AI가 드디어 벨레브렌트라는 AI는 최고의 치료제가 뭔가까지도 지금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이 끝나고 나면 분명히 굉장한 의료계와 이 제약업계의 판도가 바뀔 수 있는 분명히 어떤 변곡점이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역이 결국 잡혀야지 경제도 회복이 될 여지가 있을 텐데 일단 국내 이제 확진자 증가세는 조금씩 이제 잠잠해지는 분위기지만 국제 상황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게 좀 잠잠해진다고 해도 또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고모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앞서 말씀드릴 때 글로벌 금융위기와 달리 이번 상황은 출발이 질병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질병에 그 나라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성과를 내는가가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참고할 사례가 질병의 진원지였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가장 먼저 고생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감염자 수가 피크를 찍고 줄어들기 시작한 중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글로벌 주식시장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중국 증시는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추가 감염자 수가 사흘 연속으로 100명 미만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보다 더 효과적으로 질병에서 성과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국내 소비 심리라든가 국내 금융시장도 안정될 여지는 다른 나라들보다도 그 시기가 빨리 다가오거나 효과가 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런 이제 긍정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네. 과연 코로나가 얼마나 더 악화될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데 네. 세계적인 뭐 석학들이라든지 세계적인 연구소 이런 데서는 글로벌 지금 성장 전망을 어느 정도 이렇게 안 좋게 혹시 하고 있습니까? 사실 중국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먼저 매를 맞았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가장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나라는 지금 이탈리아인데 왜냐하면 이탈리아는 지금 원래 발병지도 아니었는데 사망자나 감염자 수가 중국에 육박을 하고 있고 특히 고령자, 노인층의 인구 비율이 높고 그리고 검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숨어있는 감염자도 많을 가능성이 있고 지난 몇 년간 정부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공공보건의료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지금 취약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어느 정도 변화되는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유럽은 그리고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과연 올해 여름을 지나서까지도 이 상황이 종식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세계 경제 성장률을 최근 들어서 빠르게 하향 조정하는 전망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이 됩니다. LG경제연구원은 혹시 뭐 이런 성장률을 뭐 계속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인데 네. 지금 어떻게 지금 전망을
수정을 혹시 하셨습니까? 지금처럼 질병이 원인이고 상황이 빠르게 변화할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성장률 전망치를 내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지금 발표하고 계신 기관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변화만을 보여주고 있지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쪽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은행이나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2%를 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망을 내놓으신 바도 있었지만 네. 개인적으로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1%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예. 세계 경제 성장률도 하반기 이후까지도 코로나 상황이 주요국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진정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0.7 내지 0.8%포인트 정도 지난해보다 성장률이 글로벌하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률 전망도 얘기가 나오던데요. 세계요. 예.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세계 경제 성장률이 일시적이지만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도 있고, 근데 그때와 지금의 또 다른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미국에서 시작된 위기가 유럽이나 일본을 거치면서 선진국 중심으로 퍼지면서 선진국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웠지만 그때에는 신흥국 성장률이 상당히 높았고요. 특히 중국 경제가 괜찮았고 4조 위안의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서 중국의 돈풀기를 통해서 상당한 도움을 받았었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 경제 성장률도 빠르게 낮아지는 추세였고 그리고 뭐 미국을 제외를 한 주요 선진국들의 상황도 좋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의 글로벌 경제 상황은 딱히 기댈 만한 언덕이 마땅치 않다. 특히 유일하게 세계 경제 성장의 기관차 역할을 했었던 미국 경제 역시도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확산 내지는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인해서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주된 원인이라고 봅니다. 예. 골드만삭스에서 뭐 미국에 대해서 전망을 했죠. 1분기에 0.7에서 0%로. 0%래? 예, 2분기에는 지금 마이너스 5%로.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이건 5%. 예, 세계 이 전체 세계 경제 에버러지가 사실 2.5 밑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IMF 기준에 하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5가 내면 전 세계적으로 리세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봐야 되고요. 특히 이제 중국이 2%대 성장을 지금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고 중국의 있어서 경제 성장률을 2%로 전망한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보실 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가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번지고 어떤 범위로 갈 건가가 1번. 네. 그다음에 중국이 정상 이 뭐 성장 궤도에서 얼만큼 벗어나느냐. 그다음에 유가가 어떻게 되느냐.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앞 글자만 보면 다 C가 들어가요. 코로나, 네. 차이나, 차이나. 크루드 오일. 그래서 예. 삼시의 공포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심히 보시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해안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보입니다. 근데 그 차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뭐 세계적으로 뭐 소비가 전혀 안 되지만 만약 한국에서 조금씩 경제가 나아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데 중국이 여전히 그 공급 체인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사태를 겪고 나서 글로벌 기업들의 소위 말하는 기획조정본부라 그럴까요? 경영기획본부에서 글로벌의 공급망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봤을 때 다른 글로벌 마케팅에 대한 모든 계획을 지금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미국 신문의 헤드라인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보호무역자들에게 하늘이 내린 선물이다. 이제는 각자로 갑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 벌써 야심을 내밀었죠. 피터 나바로가 의료계는 무조건 자국에서 생산하는 걸로 다 생태계 리쇼어링 해라. 그렇다면 이것이 끝난 다음에 보호무역자의 선봉에선 트럼프는 분명히 북미를 위주로 한 생태계 구축에 들어갈 겁니다. 네. 거기에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점점 적어질 거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또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